일본 결혼정보회사에 한국 남성을 찾는 일본 여성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남성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찾기 위해 중개 수수료를 거침없이 내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에 힘을 얻어 비디오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사와 유이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되었네요. 한국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 도쿄에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한 번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만 해도 저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펼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는 일본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중견기업이었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다행이다라며 기뻐하셨죠.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업계에서 신입사원 급여 수준이 낮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 손에 쥔 월급은 약 22만 엔, 한화 약 19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초반에는 누구나 돈을 모으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르고 생활도 안정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쿄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아가면서 점점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월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방을 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외곽 지역에서 최대한 저렴한 원룸을 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월세를 9만 엔, 한화 약 80만 원이나 내야 했고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이 약 2만 엔, 한화 약 18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갔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회사까지 전철로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고 매달 정기권을 끊어도 1.5만 엔, 한화 약 1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비를 최대한 아껴보려 했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도 가급적 간단한 요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식비만 무려 6만 엔, 한화 약 53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통신비로 1만 엔, 한화 약 9만 원이 나갔고 의류비, 생필품, 보험료 등 기타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 지출이 26만 엔, 한화 약 23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저축은커녕 가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날이 많았고 남은 돈이 거의 없는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만 버티면 연봉이 오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회사에서의 연봉 인상률은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5년을 다녀도 겨우 몇만 엔 오를 뿐이었고 선배들을 보니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아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결국엔 선배들 중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는 신입사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공식적으로 야근을 지향한다고 말했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은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을 좋아했고 아무리 일이 없어도 적어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시간을 보내며 눈치를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야근을 해도 제대로 된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 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서 야근 수당이 따로 없어요. 회사의 일원이면 이런 정도의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결국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그저 묵묵히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서는 자발적인 업무 참여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고 실적 압박이 심할 때는 몇 주 연속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업무 중 강한 지진이 발생해 사무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책상과 서랍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수십 초 동안 이어진 흔들림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몇 분 후 흔들림이 잦아들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야근에 시달리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삶. 20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친구들 중 몇몇은 결국 도쿄 생활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 순간 저도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나고야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곳에 돌아간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죠. 도쿄에서의 삶에 찌들어 지쳐갈 때쯤 한국에 사는 미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유학을 한국으로 가서 생활하고 직장까지 한국에 잡고 생활하던 친구였습니다. 미호와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휴가를 내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호는 그런 저를 환영하였고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입국장을 나와 미호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던 저는 곧 익숙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미호가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호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포옹했고 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미호와 이야기를 하며 미호는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하철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저는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차 끌고 왔어. 공항에서 서울까지 바로 가려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동차 말이야? 응, 캐리어도 무겁잖아. 그리고 이 시간엔 차로 가는 게 더 편해.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깔끔하고 반짝이는 흰색 세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미호는 자연스럽게 차 키로 문을 열더니 트렁크를 열고 제 짐을 넣었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놨어.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미호가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부드럽게 차를 몰기 시작하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미호, 너 차가 있었어? 응. 출퇴근할 때 필요해서 샀어. 가끔 주말에 교회로 놀러 나가기도 하고. 너 대체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또래 직장인이 차를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동차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만 더 큰 문제는 유지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차량 세금이 비싸고 주차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 주차비만 해도 3만 엔, 한화 약 27만 원이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정기검진 비용, 기름값까지 고려하면 직장인 초봉으로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 유지하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제 질문에 미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론 차를 사려면 목돈이 들지만 유지비는 일본보다 훨씬 적게 들어. 주차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기름값도 일본보다 싸. 무엇보다 일본처럼 차 검사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확실히 생활이 더 편해. 가끔 주말에 교회로 나가거나 장 볼 때도 차가 있으면 확실히 좋아.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으며
차들도 일정한 속도로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 사는 게 거의 꿈 같은 일이잖아. 대체 한국에서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야? 미호는 피식 웃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350만 원 정도 받아.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대졸 신입사원도 300만 원 정도는 받아. 그리고 내 경우에는 일본어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더 받는 편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 신입사원과 비교했을 때 그녀의 월급은 1.5배 이상 증가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으로 차까지 구입하고 유지할 정도라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중교통도 편리하지만 차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서 좋더라. 특히 서울은 지하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차 없이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 살 경우 차가 거의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차를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도쿄에서 사는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갖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일본보다 싸지 않아? 맞아. 서울에서 기본요금이 1250원인데 환승도 무료로 할 수 있어. 일본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붙잖아. 맞아. 일본에서는 기본요금도 비싼데 환승까지 하면 금방 500엔 한화 약 4,500원 이상 나가니까 부담스러웠어. 한국과 일본의 생활비 차이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서울 도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머무르며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미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미호는 일본에서 힘들게 버티며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일찍이 유학을 결정했고 이젠 한국에서 직장까지 다니며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까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내년에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의 꿈 같은 시간이 끝이 났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미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호야, 나도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미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못 살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히려 일본에서 직장 경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데 나도 처음엔 한국어를 잘 못했어. 근데 한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회사까지 다니니 실력이 쑥쑥 늘더라. 그리고 한국어 보기보다 배우기 쉬워. 저는 미호의 말을 경청하였고 미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 직원을 뽑는 기업이 많아서 한국어를 완벽하게 못해도 일할 기회는 충분해. 만약 내가 진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미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현실로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일본에서의 삶이 더욱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긴급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뭐야, 또 지진이야? 순간 사무실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좌우로 흔들렸고 컴퓨터 모니터도 덜컹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고 저도 얼른 몸을 웅크렸습니다. 수십 초 후 흔들림이 멈췄지만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조기 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상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지진 때문에 못한 업무가 많으니까 이번 주는 늦게까지 남아서 메꿔야겠지.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았던 것이었는데 왜 그 부담을 직원들이 져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동안 강제 야근을 해야 했고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삶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한국에 가면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 삶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결국 한국으로의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미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미호야, 나 진지하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잘 생각했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미호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마다 면접을 위한 한국어 회화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의 생활을 버티며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쉬웠고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호의 말대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한국 회사들이 많았어요. 저는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첫 번째 회사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가 바라는 대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 지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여러 항공편이 지연되고 있었고 제 비행기도 연착되었습니다. 저는 면접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공항 전광판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고 드디어 비행기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탑승 수속을 밟았고 다행히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저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곧장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미호가 미리 회사 관련 정보와 면접장으로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정리해준 덕분에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자마자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광판에는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역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저는 빠르게 탑승해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면접에서 받을 질문과 대답을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몇 개월간 준비한 한국어가 얼마나 통할지 걱정되었지만 면접까지 온 이상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을 환승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조금 복잡했지만 환승이 간편해서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면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이루어지는 회사 근처의 역에 도착하였고 저는 서둘러 역을 빠져나와 면접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던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달리던 중 코너를 돌다가 앞에 있던 한 할머니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역시 작은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넘어지셨고 저는 할머니의 뒤통수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고자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당황한 듯 허리를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전 괜찮습니다.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없어요? 할머니는 연신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허리를 계속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제 무릎도 긁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타킹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살짝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요. 아프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급한 일 있는 것 같은데 가보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병원에 가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택시를 잡아 근처 병원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간단한 검진을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하자 전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남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황급히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저를 붙잡으시더니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현금 10,000원과 네잎클로버를 코팅한 작은 카드를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걸로 스타킹 새로 신으세요. 그리고 행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면접 복장인데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받아들고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면접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찢어진 스타킹이 신경 쓰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운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스타킹을 파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스타킹을 사려 하는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직원은 말없이 진열대를 가리켰고 매장 한쪽 코너에 스타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히 계산을 마치고 스타킹을 손에 쥔 채로 저는 다시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에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간신히 맞출 수 있었지만 스타킹을 갈아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순서가 제 차례였고 저는 급히 무릎에 묻은 피를 닦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고 면접관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배운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해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와 일본에서 쌓은 경험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시선은 제 무릎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며 긴장이 풀렸고 다른 지원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허둥지둥 면접장에 도착해 초반부터 정신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모습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다음을 기약하며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른 회사 면접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면접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분명 합격 메일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메일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한국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운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할머니가 건네주신 네잎클로버가 떠오르며 저는 네잎클로버를 꺼내어 봤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도왔던 것이 어쩌면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확실해졌고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유이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오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제가 들어오자 슬쩍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되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는 표정을 굳히고 신문을 내려놓으면 단호히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인이라면 일본에서 살아야지.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냐?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빠, 저 일본에서 힘들었어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보증금 지원도 받아서 쉽게 정착할 수 있어요. 그건 다 핑계일 뿐이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사는 젊은이들을 봐라. 넌 나약한 마음을 가진 거야. 아빠, 미호 기억나세요? 미호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훨씬 나아졌어요.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고 월급도 더 많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본인이면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유이 말대로 일본에서 계속 힘든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반대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분위기가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한 듯 아버지의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갈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선택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러 나오셨지만 저는 뿌리치고 부모님 댁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제 인생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보낼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이야, 할머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너 한국 가기로 했다면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빠께서 반대하셔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설득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아빠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지. 하지만 내가 신문을 좀 보라고 소리쳤다.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뉴스로도 나오잖니. 나는 우리 손녀가 힘든 거 못 본다고 소리쳤단다. 그러자 내 아빠는 고민하다가 너의 한국행을 찬성했지.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말고 한국 가서 꿈을 이루라고 응원해 주셨고 흐뭇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잡고 한국으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원룸형 오피스텔에 정착했습니다. 보증금이 지원되었기에 초기 정착이 수월했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저에게 친절히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설명해 주었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도 많았습니다. 직장 상사도 일본에서 온 저를 배려해 주었고 한국의 직장 문화에 서서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해 가던 중 마침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훨씬 높았고 생활비를 내고도 저축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첫 월급으로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온열 조끼를, 부모님께는 다리 마사지기를 골랐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난 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첫 월급 받았어요. 소소하지만 선물 보냈으니까 잘 쓰세요. 어머니는 울컥한 듯 조용히 고생 많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몸조심하라는 짧고 무뚝뚝한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길도 익숙해졌고 직장에서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던 중 회사 앞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익숙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면접 당일 우연히 부딪혀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던 그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드넓은 서울 땅에서 이렇게 출근길에서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곧바로 반가운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할머니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잘 지냈니? 그때 면접은 잘 봤고? 네. 덕분에 합격해서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기쁨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할머니가 주신 코팅된 네잎클로버를 꺼내어 할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 네잎클로버 덕분이에요. 할머니에게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셨고 저는 다시 가져가시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건물 출입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나가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회사 부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를 보자 활짝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추운데 뭐하러 나와? 얼른 들어가.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주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고 부장님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우리 집 손자란다. 부장님 역시 상황을 이해한 듯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유희 씨 혹시 할머니를 도와주셨던 분이 유희 씨였어요? 저는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면접 보러 오던 날 길에서 우연히 뵙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자의 팔을 다시 한번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내 할머니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착한 사람이란다. 아주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내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부장님은 어딘가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할머니가 계속 너무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유희 씨일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후에도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서로에게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불안한 삶을 살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안정된 직장과 따뜻한 인연을 찾았고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